지난 8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혼다 센터, 영화 겨울왕국과 디즈니 뮤지컬 노래가 나오는 가운데 1만 2천 명의 팬들이 이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자리에 온 팬들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의 표를 직접 구매한 이들입니다. 디즈니가 2년마다 개최하는 팬 행사인 D23의 현장입니다. 디즈니는 이곳에서 아바타 3, 겨울왕국 3 등의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 세계에 4척의 디즈니 크루즈선을 추가로 운행하고 전 세계 디즈니 놀이공원에 새로운 놀이기구를 추가할 것을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2024년 매출은 120조 원, 영업이익은 17조 원의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디즈니는 어떻게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면서 이렇게 막강한 팬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디즈니를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을 통해 100년 디즈니 역사를 요약해봅니다. 회사 월트 디즈니는 1923년 같은 이름의 애니메이터 월트 디즈니가 설립했습니다. 사실 그는 애니메이터로 창작에 집중했고 회사의 경영은 8살 위의 친형인 루이 디즈니가 맡았습니다. 1928년 디즈니 스튜디오는 스팀보트 윌리라는 유성 애니메이션을 내놓는데요. 여기에 미키마우스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미키마우스는 큰 인기를 얻고 회사는 유명세를 얻는데요. 1930년 한 사업가로부터 미키마우스를 제품에 넣고 싶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최초의 라이선스 사업인데요. 여기서 가능성을 본 디즈니는 1933년에는 미키마우스의 머천다이징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불과 2년 만에 3,500만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번 돈보다 훨씬 컸습니다.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이를 라이선스로 도는 모델이 이때 구축된 것인데요. 1933년 미키마우스의 첫 라이선싱, 지금의 디즈니를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애니메이터이면서 탁월한 혁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실사영화도 만들기를 원했고 라디오와 극장을 넘어 TV의 시대가 열리자 여기에도 일찍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놀이공원. 디즈니랜드가 있기 전에도 놀이공원은 전 세계에 많았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스튜디오에 미키마우스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인근 애너하임에 땅을 매입해서 놀이공원을 만듭니다. 지금의 디즈니랜드입니다. 1955년 개장한 디즈니랜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는데요. 1959년 소련의 니키타 고르시초프 서기장이 방미화 중에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만 봐도 당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콘텐츠 회사인 월트 디즈니를 관광회사로 바꿔놨습니다. 강력한 콘텐츠 IP가 있다면 사람들은 놀이공원에서 더 즐거움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디즈니랜드 방문객이 1억 명을 돌파한 1971년 플로리다주 올란도의 또 다른 놀이공원인 디즈니 월드가 문을 엽니다. 1983년에는 도쿄 디즈니랜드가, 1992년에는 파리 디즈니랜드가, 2005년에는 홍콩 디즈니랜드, 2016년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문을 열면서 디즈니 놀이공원의 글로벌 확장이 마무리됩니다. 관광산업으로 진출은 테마파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디즈니는 1998년 크루즈선 여행 사업에 진출하는데요. 일반적인 크루즈선과 달리 이 크루즈에 타면 디즈니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디즈니 뮤지컬을 볼 수 있죠. 크루즈선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디즈니는 2024년 8월 현재 5척의 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북미에 2척, 아시아 싱가포르에서 1척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번 D23 행사에서 향후 5척을 추가한다고 밝혔죠. 2031년이 되면 총 13대의 배를 운항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보다 미키마우스 머천다이징에서 더 많은 돈을 디즈니가 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구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2023년 연간으로 보면 디즈니는 전체 영업이익의 70%가 경험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경험 부문이란 머천다이징, 테마파크, 크루즈 사업을 합친 것입니다. 이처럼 1955년 디즈니랜드가 문을 연 것은 지금의 디즈니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콘텐츠와 테마파크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기업은 디즈니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2곳뿐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콘텐츠 사업이 망하면 안 됩니다. 결국 콘텐츠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하니까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디즈니가 그랬습니다. 1966년 창업자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떠난 후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과 영화 모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디즈니의 암흑기인데요. 외부에서 수많은 인수 시도가 있었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1985년 디즈니 가문의 로이 디즈니가 월트 디즈니의 사위였던 론 밀러를 내쫓고 전문 경영인인 마이클 아이스너를 영입합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디즈니는 콘텐츠를 강화하는데요. 무엇보다 애니메이션에 집중했죠. 디즈니의 시작이 애니메이션이었던 만큼 디즈니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등장한 작품이 1989년 인어공주, 1991년 미녀와 야수, 1992년 알라딘, 1994년의 라이언킹입니다. 지금도 디즈니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명작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즈니는 스티브 잡스가 소유하고 있던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와도 손을 잡고 픽사의 제품을 배급하는데요. 1995년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IP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귀엽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죠. 인형이나 머천다이즈로 팔기도 좋고 놀이공원에도 잘 어울립니다. 만화 캐릭터들은 배우들과 달리 늙지도 않고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놀이공원을 가보면 애니메이션 알핀들이 기본적인 토대를 깔아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이 보는 불꽃놀이 같은 것을 보면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쇼가 벌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르네상스가 시작된 첫 작품인 인어공주가 개봉된 1989년, 지금의 디즈니를 만든 세 번째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만 만들고 실사영화 정도만 만들면 지금의 디즈니의 위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4대 컨텐츠 회사라고 하면 보통 디즈니,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를 꼽는데요. 8월 기준으로 보면 디즈니의 기업 가치는 워너브라더스의 약 10배, 파라마운트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처럼 디즈니가 엔터 기업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치가 높은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워즈와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마블이 있습니다. 20년이나 디즈니의 CEO를 맡았던 마이클 아이스너, 그가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리더십을 잃었다는 판단이 생기자 다시 디즈니 가문의 로이 디즈니가 나섭니다. 그는 아이스너를 몰아내고 디즈니가 인수한 방송국 ABC 출신의 밥 아이거를 CEO로 임명합니다. 밥 아이거 치하의 디즈니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콘텐츠 IP를 먹어삼키기 시작합니다. 2006년 먼저 픽사를 인수하고요. 2009년에는 마블 코믹스 IP를 가지고 있는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 2012년에는 스타워즈 IP를 갖고 있는 루카스 필름 등을 인수합니다. 이렇게 비싼 IP를 가진 회사들을 어떤 돈으로 인수했을까요? 바로 주식 교환 방식. 인수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디즈니의 주식과 바꿔주는 것. 이렇게 주식 교환을 통해 스티브 잡스가 디즈니의 개인 최대 대주주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마블의 회장인 아이작 펄머터도 엄청난 디즈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한 후 이를 전부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의 IP 컬렉션은 2019년 21세기 폭스사 인수로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아바타, 엑스맨, 판타스틱 4, 심슨즈의 IP가 디즈니의 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D23에서도 새롭게 확보한 IP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아바타 3와 판타스틱 4의 후속작의 제작이 공개됐고요.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은 스테이지 뮤지컬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20세기 폭스사의 IP는 디즈니 놀이공원에 적용 중이죠. 이처럼 디즈니가 IP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현 CEO인 밥 아이거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아이거가 취임한 2005년을 지금의 디즈니를 만든 네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디즈니 주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때는 기업 가치가 3,540억 달러까지 오르면서 경쟁사인 넷플릭스보다 1,000억 달러나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2,700억 달러 대 1,560억 달러로 넷플릭스보다 1,000억 달러 더 높습니다. 기업 규모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넷플릭스보다 안정적인 디즈니가 왜 넷플릭스에 밀린 걸까요? 답은 바로 OTT에 있습니다. 디즈니는 2019년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습니다. 이처럼 시청자가 서비스를 월 구독료를 내면서 보고 싶은 콘텐츠를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보는 것을 SVOD, 구독형 온디맨드 비디오라고 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를 서비스하기 위해 디즈니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넷플릭스 구독자는 전 세계 2억 7,700만 명, 반면 디즈니 플러스는 1억 1,830만 명으로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넷플릭스는 OTT에서 계속 돈을 벌고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이번 분기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흑자를 냅니다. 여러 시장에서 디즈니 플러스는 OTT 2위 혹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워너브라더스나 파라마운트의 OTT에 비하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일까요? 최근 소비자들의 시청 형태가 SVOD로 옮겨가는 것은 디즈니에게 큰 도전입니다. 디즈니는 극장과 TV라는 전통적인 채널에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디즈니의 콘텐츠도 이런 유통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죠. 극장과 TV에서는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를 고객에게 푸시합니다. 극장에 많이 올릴 작품, 황금시대에 방영할 작품을 선택하죠. 미디어 기업이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반면 OTT 거기에 더해 유튜브에서는 시청자가 작품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래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많은 시청자에게 노출됩니다. 또 OTT는 얼마나 많은 신작을 내던지 간에 기업에게 돌아오는 리턴이 일정합니다. 구독자들의 월 구독료가 리턴의 최대치가 되는 거죠. 작품이 흥행하면 매출이 급등하는 극장이나 시청률에 맞춰 광고료가 뛰는 TV와는 다릅니다. 이런 완전히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디즈니가 OTT 시장에 진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OTT가 미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D23에도 디즈니는 많은 주요 작품을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로 공개했습니다.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2019년 OTT 출시는 지금의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디즈니를 만든 5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디즈니를 되살릴 결정적 선택이 될지 아니면 디즈니를 몰락하게 선택이 될지 글쎄요. 한 5년 후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